혹시 이건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혹시 사토시 나카모토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사실은 밝혀진 게 없으니까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할핀이랑 닉제보가 같이 한 콜라보가 아닐까? 사토시가 그러면 뭐 2인 1조, 뭐 3인 1조 이런 건가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그 탈중앙화된 합의 알고리즘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POW, POS가 네. 주축인데 현재로는 POW. POW. 네. POS는 이제 방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POS가 원래 2012년에 처음 나왔잖아요. 네. 그 피어코인, 써니킹이 만든 피어코인 최초 POS 코인인데 그 이후에 한 2014, 15년까지 블랙코인이 뭐 나오다가 이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사라졌죠. 디포스가 나오면서 밀리기도 했고. 근데 다시 지금 재등장을 했잖아요. 네.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POS가 좀 더 탈중앙 쪽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서비스라든지 뭐 효율이라든지 이런 쪽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갈릴 것 같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탈중앙을 가장 그 궤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 건 비트코인 POW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POW가 지금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채굴 장비만 있으면 옛날에는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CPU의 형태로 가능했었지만 이제 GPU가 생기고 ASIC이 생기고 등등 이론적으로는 괜찮지만 실제로는 지금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탈중앙 상태에서 중앙화 쪽으로 많이 왔는데 어디서 들은 말인지 모르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원이 적은 곳에는 중앙화가 맞고 자원이 풍족해지면은 탈중앙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케이스에서 보면은 아직은 자원이 희소하지만은 점점 풍족해지고 있다고 보고 네. 그래서 잭도시 스퀘어 잭도시가 채굴기를 또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작고 뭐 이제 가정에서 돌릴 수 있는 채굴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탈중앙성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의 채굴 산업도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채굴기들 다 팔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도 채굴 쉽지 않고 채굴 항복이라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근데 또 이게 시장이 바뀌면은 또 갑자기 막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락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채굴 보상이 이제 거의 이제 안 나오다시피 하게 되면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굴자들이 계속 달라붙어 있어서 네트워크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 뭐니 뭐니 해도 가격이 있겠죠. 가격이 높으면은 적은 보상일지라도 사실은 채굴에 들어갈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니까 네. 결국에는 보상하고 들어가는 거 인풋 아웃풋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생산 뭐 경제학 기본만 알고 있으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오르느냐. 근데 또 오르면 딜레마가 생기긴 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할 때 수수료가 그만큼 많이 든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뭐 2,000원 든다 하면은 여기서 100배 올라가면 20만 원 드는 건데 일반인 감당 못할 수준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이제 솔루션이 또 나오기도 했고 어쨌든 가격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아무래도 기술 발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채굴기가 효율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좀 더 같은 값으로도 높은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싶어요.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기술 발전은 네. 그렇죠. 혹시 이건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혹시 사토시 나카모토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걸 알아요? 이건 사실은 밝혀진 게 없으니까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할핀이가 아닐까? 할피니. 네. 할핀이? 아니면 할핀이랑 닉제보가 같이 한 콜라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토시가 그러면 뭐 2인 1조, 뭐 3인 1조 이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할핀이가 약간 메인이고 사토시 그럼 할핀이가 사토시라는 이름을 쓰고 다니는 거다. 후반부에 처음에 뭐 닉제보가 좀 했다가 할핀이랑 같이 한 거나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할피니가 누군지 한번 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할핀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비트코인을 최초로 노드를 돌린 사람이에요. 사토시 다음으로. 아, 2세대네요. 1세대. 아, 1세대인데? 아주 그러니까 사토시가 1월 9일에 비트코인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물론 제네시스는 1월 3일이지만은 할핀이가 1월 11일에 트위터에 비트코인 노드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백서가 이제 2018년 10월 30일에 나왔을 때도
막 일주일간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여러 사람으로부터. 근데 일주일쯤 뒤에 할핀이가 딱 등장해가지고 나 이 프로젝트 너무 프로미싱해 보인다. 그래서 막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상 약간 야, 이 사람이 좀 사토시로 이름 올려다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작극 벌인 거 아니야? 막 이 생각도 해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면은 뭐 닉제부 같은 사람이 올렸다가 할핀이가 워낙 칭찬하니까는 컨택해서 같이 한 거 아닐까? 이런 상상도 해보고. 그럼 그 교수님의 생각이긴 한데 그 생각을 또 동의해 주시는 또 유명하신 분이 혹시 있나요? 제가 예전에 오태민 작가님이랑 얘기하다가 그분도 비슷한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이게 추정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여태까지 뭐 한 굵직하신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셨었죠. 뭐 크레이그 라이트부터 내가 시작해가지고. 사토시다? 네. 근데 다 약간 아닌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사토시가 이제 어떤 뭐 한 두세 명 있다 보면 사실 할피니나 닉사보가 가장 유력하다. 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야. 혹시 그분들이 이제 키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참 안 쓸 것 같고 사실 할핀이는 이미 고인이시잖아요. 네네. 네, 돌아가셨으니까는 키를 가족들이 쥐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건 상상이에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네네. 예, 근데 만약에 있다면은 그게 움직이는 거는 한 세대가 넘어서 움직이지 않을까. 2100년 넘어서. 네. 사토시라는 사람은 죽었는데 네. 뭐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으면 지인이 갖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사토시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토시는 이젠 나타나면 사실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는 그쵸. 네. 워낙 그 힘이 세니까 네. 한 100년쯤 지나가지고 나오면은 이거는 사토시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 가족이거나 지인이지.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사토시가 나타난다거나 사토시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재앙이 발생합니다. 대재앙이요. 진짜요? 네. 비트코인 입장에서 대재앙이죠. 왜냐면 한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네. 굉장히 안 좋은 건가 네, 보네요. 비트코인의 최대 강점 중 하나가 주인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더리움 오르면은 막 값이 막 뭐 2,000달러, 3,000달러 올라가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비탈릭 좋겠다. 그렇죠.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비트코인 오르면 우리가 사토시 좋겠다는 생각 잘 안 해요. 네. 네, 무의식적으로 안 하게 돼요. 왜냐면 네. 비트코인은 우리가 주인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토시가 딱 나타난다? 네. 그럼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사토시 좋겠다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사토시 한마디에 비트코인이 맞는 게 결정되고 그럼 비트코인이 지금 갖고 있는 원동력은 반감이 될 수밖에 없죠. 일론 머스크가 그냥 트위터 사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네. 네. 사실 그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도 비탈릭이 너무 영향력이 큰 거 아니냐. 실제로 2017년 말이었나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더리움 가격이 너무 비싸다. 좀 이렇게 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가격에 대해서 누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좋은 그 탈중앙화된 프로젝트는 아닌 거죠. 뭐 비탈릭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네. 이더리움 이제 머지가 완료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혹시 앞으로 이더리움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참 예상하기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더리움이 워낙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많이 바뀌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이더리움은 점점 그래도 주식회사 같은 모델로 가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서비스 자체를 중시하고 POW는 가치잖아요. 그냥 그 소위 뭐라 그러죠? 엔트로피의 금융화, 네네. 에너지의 금융화 이게 이제 POW라면은 이더리움은 이제 서비스를 가치로 만들어내는 플랫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머지 이후에는 점점 이런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강화하는 거, 뭐 확장성을 높인다든지 처리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POS하고 지금 그 저희 주주 자본주의라고 하죠. 이거에 어떻게 보면 차이가 무엇인가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실시간성 정도? 네. POS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블록체인이니까. 네네.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요즘 이렇게 사운드 머니라고 하잖아요. 네. 아까 전에 뭐 엔트로피의 네. 금융화, 에너지의 금융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운드 머니 내러티브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더리움의 경우는 좀 밈이기는 한데 이제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는 내러티브가 있어요. 네. 혹시 지금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생태계에 어떻게 보면 그 기초 통화
자산처럼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네. 하나의 그냥 자산처럼 또 기능하게 될 것인지. 이더리움이요? 네. 이더리움은 저는 주식하고 아주 모델이 유사하다고 봐요. 울트라 사운드 머니는 아닌 것 같고 네네. 결국에는 그 위에서 서비스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더리움의 가치가 결정되는데 네. 자사주 소각이라는 생각이 더 세요. 아. 이더리움의 소각은 사업이 잘 되면은 자사주를 점점 많이 소각을 한다. 네네. 네. 그렇게 봐서 전 오히려 이더리움은 사운드 뭐라 머니. 스톡, 사운드 스톡. 네. 사운드 뭐 네. 비트코인에 또 이제 그 새로운 논쟁거리 뭐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긴 한데 그 퀀텀 컴퓨팅이 비트코인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논쟁이 있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퀀텀 컴퓨팅? 퀀텀 컴퓨팅. 예, 그게 뭐죠? 양자 컴퓨터? 네. 어렵다, 어려워. 양자 들어가면 일단 어려운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먼 미래이긴 하죠. 사실 어. 예,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뭐 흔히들 그런 말 하죠. 비트코인 걱정하지 말아라. 예, 은행이랑 뭐 이런 핵미사일 걱정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비트코인 걱정을 하라면은 그 전에 바꾸겠죠. 예.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 바꾸는 거는 할 수 있고 그냥 비트코인이 개발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개발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들이 어. 모여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저항성 있는 알고리즘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양자 컴퓨팅 자체가 사실 아직 먼 네. 거일 수는 있겠군요. 네, 네. 네, 먼 거겠군요. 지금 저희 고팍스에 네. 교수님께서 호들이라고 해서 온체인 데이터 분석 리포트를 이제 매달 발간하고 계세요. 오. 혹시 온체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분석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거에 대한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저도 이제 쭉 레포트를 쓰면서 네네. 복기도 많이 하고 잘한 거 잘못한 거 많이 보이는데 네. 온체인이 기가 막히게 잘 맞을 때는 이런 지금 같은 크립토 인터인 것 같아요. 아. 바닥은 잘 맞춥니다. 그러니까 네. 살 때는 잘 맞춰요. 보니까 근데 팔 때는 좀 힘들어요. 아. 광기는 온체인으로 측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 상승장에서 오히려 네.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은 네네. 예측력이 좀 떨어지고 네네. 하락장에서는 온체인 그 이전에 상승장에서 안 맞는 경험하니까 온체인 그딴 거 뭐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어디서 하나요? 뭐 트위터? 고박스에 가면은 네. 아, 보트가 있습니다. 아 거기 하시는구나. 네. 네네네. 네. 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몇 개의 지표가 있다라고 하면 온체인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나요? 저는 그 MVRV라는 지표가 있는데 네. 그게 정말 강력한 네. 지표이고요. 제가 보는 따로 만든 건 이제 뭐 채굴 밀도 마이닝 데ን시티라는데 채산성이 역수예요. 네네. 쉬운 건데 요거도 되게 재밌는 지표고 근데 이거는 좀 해석이 필요한 지표긴 해요. 왜냐면 네. 채굴기들 상태를 알아야 되거든요. 효율이랑. 그 MVRV 저희 사실 예전에 알고팍스 컨텐츠로 온체인 데이터 한번 네. 한 적이 있긴 한데 MVRV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제 MV는 마켓 밸류라 해서 시세인데 네네. RV가 좀 개념이 어려워요. 리얼라이즈드 밸류라고 그러는데 뭐 실현 가격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위 거래가 그러니까 코인이 이동할 당시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코인마다 가격표를 붙이는데 마지막 움직일 때 가격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토시 지갑에는 분명히 가격표가 한 0달러 붙어 있겠죠. 0.001달러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2018년 초에 한창 불장할 때 산 거가 있다면은 19,000달러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겠죠. 네. 그리고 안 움직였다면. 근데 움직이는 순간 현 시세로 가격표가 딱 매겨져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가격들을 모두 이제 합산해가지고 가중 평균을 낸 게 RV, Realized Value라는 거예요. 마켓 밸류보다 항상 뭐 비슷하거나 낮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게 이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시장 가격하고 사람들이 사서 마지막에 움직인 가격하고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익이 거의 안 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 그 가상자산에 네. 밸류에이션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 거잖아요. 지금 주식을 평가할 때, 주식의 가치 분석을 할 때 이제 기본적 분석이 있고 이제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분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종교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보면 차트를 보고 그다음에 거래량을 보고 심리를 좀 읽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온체인 데이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의 새로운 가치평가 모델로 발전하리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온체인 같은 거 확실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결국엔 이게 시장 아니면 사람들의 움직임 자체를 보는 거거든요. 로우 데이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가치 평가 모델로 바꿀 수 있다고는 믿고는 있어요. 기술적 분석의 한 영역처럼 이렇게 네, 자리 잡을 수 있는 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상승 이런 데는 잘 안 맞고 네네. 하락 쪽이 바닥 쪽을 그러니까 소위 내재 가치라고 하죠. 인트린식 밸류를 보는 데는 굉장히 좋다. 가격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2023년까지 혹시 자산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크립토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자산 쪽 매크로는 사실 전문이 아니어가지고 언급하기는 조심스럽고 아주 그냥 여러분과 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내러티브 전환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